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잘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대로만 하시면 상대가 먼저 달라집니다. 명절 다음날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날 밤 12시까지 전을 부치고 혼자 설거지를 다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턱 막히는 느낌. 말하자니 싸움이 될 것 같고 참자니 억울하고. 그래서 또 아무 말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경험은 어떠십니까? 자식이 전화를 했습니다. 반가워서 받았더니 용건만 말하고 끊었습니다. 안부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챙겨줬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보내고 몸은 어떤지 먼저 문자를 보내고. 그런데 자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더 잘해줘도 안 되고, 말해도 싸움이 되고, 참으면 나만 상처받고. 오늘 저는 그 답을 드리려 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상대의 태도가 저절로 달라지게 만드는 방법. 수십 년 관계 속에서 빼앗겨온 주도권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되찾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조선의 학자 정민호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글을 읽고 사람을 가르쳐온 67살의 노학자였습니다. 어느 해 겨울 제자 하나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집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식구들이 저를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선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서운할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선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 마음을 더 가볍게 여기게 된 것이니라. 이 짧은 대화 속에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운할 때 더 잘해줄수록 상대는 더 함부로 대합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65살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37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남편은 젊어서부터 무뚝뚝한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워낙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속으로는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사흘을 혼자 음식을 준비해도 고생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남편은 자기 밥을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박 선생님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더 잘해줬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더 자주 끓였고 남편 친구들이 집에 오면 밤새 안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청국장은 왜 안 해? 예전엔 자주 해줬잖아. 박 선생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멈추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는데 없어지니까 바로 불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37년 동안 자신이 한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호의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점점 반응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 따뜻한 밥을 차려줬을 때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매일 차려주면 뇌는 그것을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배경으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없어졌을 때야 비로소 인식합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작동합니다. 문제는 박 선생님처럼 서운할 때마다 더 잘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계속 잘해줄 것이다. 상대는 그 신호를 받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학습합니다. 잘못해도 괜찮다. 어차피 달라지지 않으니까.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베품은 물처럼 흘러야 하고 고이면 썩는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관계는 결국 그 방향이 당연해지고 만다. 박 선생님은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서운함을 잘해줌으로 덮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청국장을 왜 안 하냐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좀 피곤해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짧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이상하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슈퍼에서 돌아오면서 청국장 재료를 사들고 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운할 때 더 잘해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허락을 주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설명할수록 상대는 더 많은 구멍을 찾습니다. 전라도에 사시는 62살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3남매 중 맞으셨는데 오래전 부모님이 편찮으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 오셨습니다. 병원 예약, 약 관리, 요양원 알아보기, 명절 제사 준비. 동생들은 멀리 살거나 바빠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을 왜 거기로 잡았어? 더 좋은 데 있잖아. 제사 음식은 왜 이걸 뺐어? 작년엔 있었는데. 김 선생님은 그때마다 설명했습니다. 그 병원이 가까워서 모시고 다니기 편하고 교수님 진료가 잡혀 있어서 옮기기 어렵고 제사 음식은 어머니가 요즘 드시기 힘드신 걸 빼고 대신 다른 걸 넣었고 그런데 설명을 하면 할수록 동생들은 더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설명 속에서 새로운 질문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어머니 식성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교수님 진료를 왜 그 날짜로 잡았는지. 김 선생님은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방어적 정당화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그 설명이 맞는지 검토하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마치 레포트를 검사하는 선생님처럼 설명 속에서 빈틈을 찾으려 합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반박의 여지도 많아집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한다는 것은 상대의 평가를 받아들이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김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순간 동생들은 자신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자신감은 침묵 속에 있다. 김 선생님은 어느 날부터 설명을 멈췄습니다. 동생이 왜 그 병원이냐고 물으면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결정했어. 그뿐이었습니다. 동생이 더 물어보면 그냥 응 하고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동생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평소와 다르니까요.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자 동생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적하는 말 대신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번 달 병원 일정 어떻게 돼? 내가 한번 같이 갈게. 설명을 멈추자 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이 무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판단에 대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운함을 느낀 바로 그 자리에서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9살 이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로 오래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에 오면 인사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 선생님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상에 앉아서도 말이 없었고 먹고 나서 도와주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속으로 많이 서운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만들어 챙겨줬고 올 때마다 용돈을 줬습니다. 속으로는 섭섭하면서 겉으로는 더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갈수록 불편해 보였습니다. 시댁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보니 며느리가 시댁이 불편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선생님은 황당하셨습니다. 내가 저렇게 잘해줬는데 왜 불편하다는 건가? 심리학에서 이것을 감정의 댐 효과라고 합니다.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 내면의 댐이 쌓입니다. 그런데 그 댐이 차오르면 아무리 감추려 해도 표정과 몸짓에서 새어나옵니다. 말로는 웃고 있는데 눈빛이 다르고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상대는 말로는 아무 신호를 못 받는데 비언어적으로는 불편한 신호를 계속 받습니다. 그 불일치가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혼란이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며느리는 이 선생님이 서운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이 선생님이 왠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더 피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낀 것을 느낀 때에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도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선생님은 어느 날 며느리가 또 인사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조용히 불렀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올 때 눈 한번 마주쳐 주는 게 참 좋더라. 그게 나한테는 반가운 인사야. 며느리가 멈칫하더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그게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그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함을 느낀 바로 그 순간 소리 지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담담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조용하고 강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채우는 것을 멈추면 상대가 비로소 빈자리를 느낍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64살 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30년 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관계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최 선생님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먼저 밥 먹자고 했고, 먼저 안부를 물었고,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최 선생님이 힘들다고 해도 바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만남도 연락도 늘 최 선생님 쪽에서 먼저였습니다. 어느 날 최 선생님이 몸이 좋지 않아 며칠 누워 계셨습니다. 친구한테서 연락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때 최 선생님은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내가 채우고 있었구나. 내가 멈추면 아무것도 없는 관계였구나. 심리학에서 이것을 반응 차단 효과라고 합니다. 인간은 익숙한 패턴이 갑자기 사라지면 불안을 느낍니다. 최 선생님이 항상 먼저 연락하는 것이 패턴이었는데 그 패턴이 사라지자 친구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최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한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을 돌보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좋아하는 책도 읽고 오랫동안 못 갔던 동네 산책도 다니고 딸과 통화도 더 자주 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야, 너 요즘 어디 갔어? 왜 연락이 없어? 최 선생님은 짧게 답했습니다. 나 좀 쉬고 있었어. 그러자 친구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이나 먹자. 내가 살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가 먼저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상대가 비로소 그 자리의 무게를 느낀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사람의 마음도 빈 곳을 채우려 한다. 당신이 자리를 비워야 상대가 그 자리의 소중함을 안다. 먼저 채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상대가 그 빈자리를 느끼게 하십시오. 그것이 관계의 균형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번 낮춘 기준은 다시 올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66살 윤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동생 편을 들어주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동생에 대해 맞춰주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랬습니다. 동생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목돈을 빌려줬습니다. 동생이 이사를 한다고 할 때 이삿짐을 함께 날랐습니다. 동생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할 때 보태줬습니다. 그때마다 동생은 나중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윤 선생님이 사정이 생겨서 동생한테 예전에 빌려준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도 참 그게 그렇게 급해요? 나도 요즘 빠듯한데. 윤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넘게 베풀어 왔는데 한번 부탁하니 핀잔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에도 동생은 또 부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대 상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의 기대를 꾸준히 충족시켜주면 상대의 기대 수준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100만 원을 도와줬을 때는 감사했지만 몇 번 반복되면 그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 충족되지 않으면 오히려 섭섭해합니다. 내가 베풀면 베풀수록 상대가 나를 더 착취하는 역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내가 설정한 기준 위에 서 있다. 기준을 낮추면 상대도 낮은 곳에서 나를 바라본다. 윤 선생님은 그 이후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부탁을 해올 때 바로 답하지 않고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지금은 어려워. 처음 그 말을 했을 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동생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의외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동생이 부탁을 해올 때 전처럼 당연하게 구는 것이 줄었습니다. 부탁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 지금 괜찮아요? 기준이 바뀌자 대하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배려는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지키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규정이 바뀌면 말보다 먼저 상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1살 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분열회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항상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내면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일은 강 선생님한테 몰렸습니다. 그런데 강 선생님은 늘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속으로는 억울했지만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 들어온 회원들도 강 선생님한테 일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강 선생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듯이. 그리고 강 선생님이 의견을 내면 예전과 다름없이 흘려들었습니다. 강 선생님이 왜 그렇게 됐는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억울해도 웃고 불만이 있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상대는 강 선생님이 다 괜찮다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말은 없어도 웃음이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채 1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표정과 몸짓과 목소리 톤으로 전달됩니다. 강 선생님이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웃는 표정을 유지한 것은 상대에게 나는 이 상황이 괜찮습니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문은 얼굴에 있다. 얼굴을 바꾸면 마음도 따라 바뀐다. 강 선생님은 한 가지만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 웃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됩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웃지 않고 상대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때 강 선생님이 의견이 묵살되는 순간 웃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자 회장이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강 선생님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웃음을 거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말을 바꾸기 전에 표정을 먼저 바꾸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면 상대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살 조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 집에만 있는데 집안일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조 선생님이 혼자 청소하고 혼자 빨래하고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 선생님은 방법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봤습니다. 말을 해봤습니다. 당신도 좀 거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남편이 귀찮다고 했습니다. 잔소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무 말 않고 혼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조 선생님이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남편을 바꾸려는 시도를 아예 멈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에 나갔습니다. 집에 오면 수업에서 그림 이야기를 하거나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요청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로부터 2달 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 선생님이 수업을 다녀왔더니 남편이 설거지를 해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쌀통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남편이 마트에서 쌀을 사왔습니다. 조 선생님이 뭔가를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행동의 거울 효과라고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에너지를 쏟는 사람 곁에 있으면 상대는 오히려 변화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삶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그 변화를 감지하고 관계의 균형을 맞추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꿔라. 자리가 바뀌면 풍경이 달라지고 상대도 달라진다.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나 자신에게로 눈을 돌리십시오. 그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상대를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세상도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3살 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자식 셋을 키우면서 내 것을 아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자식 입에 넣어줬고 입고 싶은 옷도 참고 자식 학원비로 썼습니다.
남편이 아프면 간병했고 시어머니가 아프면 모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서 선생님이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담낭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 혼자 누워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내일 수술 준비 사항을 설명하고 나갔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 서 선생님은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왜 아무도 없는 걸까? 서럽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이상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혼자구나.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수술 후 회복하면서 서 선생님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싶었던 것을 먹었습니다.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남도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먼저 챙겨주는 것을 줄이고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엄마 뭐 먹고 싶어요? 명절에 내려가도 되냐고 묻는 대신 이번에 우리가 올게요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돌봄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주변에 돌봐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의 기준점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세상이 귀히 여겨줄 리 없다. 나를 아끼는 것이 곧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예의다. 나를 아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8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8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꾸십시오. 우리는 오랫동안 상대가 먼저 달라지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더 잘해주면 알아줄 것이라고, 설명하면 이해해줄 것이라고, 참으면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고. 그런데 그 기다림이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나를 더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방향을 바꾸십시오. 서운할 때 더 잘해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설명 대신 침묵의 힘을 쓰십시오. 감정을 느낀 바로 그 순간 담담하게 표현하십시오. 일방적으로 먼저 채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내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웃음보다 먼저 표정을 솔직하게 하십시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삶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충분히 참아오셨습니다. 충분히 노력해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노력의 방향을 바깥이 아닌 안으로 돌릴 시간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더 많이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곳에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가져가셔서 이번 주에 실천해 보십시오. 서운함이 밀려올 때 더 잘해주는 대신 잠시 멈추는 것. 그 멈춤이 당신의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른으로서 더 깊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